앞서 레오넬 메시도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저와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눴죠. 그러나 마이애미 시민들은 제프 베이조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제프, 당신이야말로 마이애미라는 도시의 저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당신은 마이애미 사람이죠. 여기 팔메토 고등학교를 다녔죠. 거기 마스코트가 펜서스입니다. 펜서스 파이팅! 네. 당신은 어느 날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장 성공적인 두 회사를 세웠습니다. 마이애미로 돌아온다고 생각해봤습니까? 40여 년 전에 여기 고등학교에 다니던 작은 꼬마는 그 당시에 언젠가 오염이 심한 중공업을 지구 밖으로 내보낼 스페이스 컴퍼니를 세우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무대 위 여러분과 함께 앉아있는 저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꼬마는 또 딕시 하이웨이와 130번가에 있는 맥도날드에서도 일했었죠. 최근에 제 약혼자인 러렌을 거기로 데려갔었어요. 드라이브 스루로 가서 빅맥과 치킨 너겟을 샀습니다. 40년 전과 데자비였어요. 맥도날드 알바는 훌륭한 직업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죠. 시간을 지키는 것, 사업은 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저는 당시 더러운 화장실 청소도 도맡았죠. 하루는 케첩 디스펜서 뚜껑이 열린 채로 고장났습니다. 20리터짜리 케첩이 바닥에 쏟아졌죠. 그럼 그들이 누구에게 치우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케첩 닦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놀랍군요. 당신 재산으로 맥도날드를 사고도 남는다는 게 더 놀랍긴 합니다만, 이 컨퍼런스 전체 취지 중 하나는 청중들이 320조 원 재산을 가진 남자가 맥도날드의 알바 경험을 떠드는 걸 직접 보고 듣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야망을 갖는 일이죠. 그리고 마이애미는 정말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지난 40년 동안 완전 변모했습니다. 마이애미는 놀라운 도시입니다. 에너지와 역동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살아 숨쉬는 라틴 스타일의 적극성이 정말 좋고 또 에너지가 넘칩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쿠바인입니다. 그분은 현재 여기 마이애미에 계십니다. 이 도시는 정말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비행기가 땅에 닿자마자 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자, 제프, 당신은 차고에서 아마존을 시작했고 인터넷 세상이 열리기 전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리라 예측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수많은 가치와 또 아마존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도약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나요? 아시다시피 모든 큰 일은 작은 데서 비롯됩니다. 그렇죠.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단 쉽게 말하자면 도토리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면 큰 나무로 자랍니다. 어떻게 가꾸는가가 문제겠죠. 저에게 있어서 전 그때 결정을 내렸고, 만약 시도하지 않았다면 시도하지 않았음에 평생 시달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항상 후회할 테고 어땠을까 하고 언제나 고민했겠죠. 그 관점이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주관적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합니다. 장단점 목록을 만들 수도 있고 원하던 대로 분석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먼 미래로 투영해 봐야 합니다. 80세, 요즘은 다들 오래 사니까 어쩌면 90세가 되어서 내가 그 시도조차 못해서 남은 그 후회에 시달리고 싶은가 라고 자문하면 됩니다. 제 인생에서 후회하는 개수를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0세의 나이에 인생을 되돌아본다는 식으로 사유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후회는 부작위입니다. 하지 않은 것들이죠. 시도 리스트에서 누락된 것들이죠. 제가 제프에게서 배우고 당신이 쓴 책을 읽고 또 함께 있으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당신이 때때로 여타 대중들과는 극히 다르게 사물을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가진 일종의 제1원칙 사고죠. 그리고 종종 파괴적인 성향을 띠는 현대 사회인들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데, 당신이 말한 바는 정반대였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미래에 가서도 변치 않으리라 판단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었죠. 그리고 예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당신은 말했죠. 우리는 택배라든가 어떤 서비스를 더 느리게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는 낮은 품질은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낮은 가치에 대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불변의 가치를 아는 만큼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매우 역동적인 세상에 살고 있고 모든 가치와 상태가 변합니다. 기술이 변하고 경쟁 구도가 변하고 매일 너무나 많은 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동되는 상태를 중심에 둔 채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딱딱한 안정성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들을 찾아서 10년 후에도 똑같을 장르가 무엇일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들의 대부분은 고객 니즈와 관련됩니다. 아마존으로 예를 들자면 저렴한 가격, 빠른 배송입니다.
10년이 지났다고 칩시다. 그 누구도 난 아마존이 정말 좋아. 그냥 배송이 좀만 더 느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프레임을 모든 장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에 로켓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저는 매우 긴장됩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는 겁니다. 흥분과 불안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그 발사체를 발사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거대한 발사체죠. 뉴 글렌이라고 불립니다. 지구 궤도를 돈 최초의 우주인 이름에서 따왔죠. 여튼 이때도 저는 앞서 말한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발사체와 관련된 많은 사안들 중 우린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파악한 고객 니즈와 동일한 종류의 가치들입니다. 10년 후에 그 누구도 난 뉴글렌이 좋아 그냥 조금만 더 비쌌으면 좋겠어 라거나 난 뉴글렌이 좋아 그냥 신뢰성이 좀만 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마켓이라는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보세요. 10년 후에 누군가가 난 마이애미가 좋아 그냥 범죄율이 좀만 더 높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난 마이애미가 좋아 구급차가 더 천천히 오거나 세금이 더 올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문제들은 매우 근본적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확실히 파악하면 에너지 초점을 쏟아부어서 점점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를 꿈꾸고 있을 때 저 폭스 멀더는 진실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 꿈과 진실이 만나는 유일한 접점, 멀더가 읽어주는 베이조스의 미래, 오직 여기뿐입니다. 사이언스 아담. 만약 구급차가 오는데 11분이 걸린다면 10분 30초로 줄이고 그 다음엔 10분 9분으로 줄이도록 노력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가면 그 도시를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종종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변치 않는 것 대신 변하는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합니다. 때때로 직관과 데이터가 일치하면 결정을 내리기 쉽지만 종종 데이터와 일화적인 증거 또는 직관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시는지, 또 그런 경우에 제프 당신의 본능은 당신을 어떻게 이끄는지요? 답변은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어떤 규모의 조직이든 간에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에 의존하는 게 필수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든 거대 기업을 경영하든 간에 데이터, 즉 기록이 없다면 그건 너무나 기본적이고 근본 자체에 머물지만 사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는 종종 변화라든가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것들 또는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문제들을 일일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화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직관과 본능 그리고 마음이 작용하는 위치입니다. 그 지점에서는 대부분 새로운 가치가 꿈틀댑니다. 우리가 아마존에서 해낸 가장 큰 성과들은 그리고 블루 오리진 우주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AI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거대 사업 장르를 구성하는 수많은 가치와 판단은 본능과 직감에서 비롯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 우리가 환상적으로 성공한 제품이었던 에코와 알렉사를 예로 들어보죠. 수억 개의 엔드포인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디바이스에 그 제품들이 탑재되어 있죠.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그 기기들이 항상 켜져 있고 누구든 말을 걸 수 있고 또 음악을 요청하고 불을 켰다가 끄고 타이머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검은색 원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그런 기기를 원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직관을 써야만 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직관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오픈 마켓, 즉 서드파티 마켓플레이스도요. 우리는 블루 오리진에서 우주 클라우딩 컴퓨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는 우주에서는 지구보다 단위 면적당 8배나 많은 태양광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주에 극단적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기존 질서를 우주로 확장하는 셈이죠. 블루 오리진이 연구하고 있는 바이고 많은 다른 회사들도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공을 예언한 채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발사 비용이 얼마가 될지 또 다른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두 계산할 수는 없죠. 기술적으로는 작동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발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방랑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방황해야 합니다. 방황하지 않는다면 직선으로만 가고 있다고 증명하는 셈이니까요. 방랑자는 결코 직선 운행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방황이란 본질적으로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과 가장 중요한 발명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데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과정에서 씨앗이 잉태되죠. 블루 오리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앞서 임박한 발사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네,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압박감, 비용 등등 왜 우주 탐사가 당신에게 그리 중요한지요?
제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 마이애미에 있던 소년 시절부터 우리가 문명을 계속 성장시키고 1인당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등등을 원한다면 결국에는 인류가 운영하는 모든 중공업을 지구 밖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일어날 것입니다. 과학 소설처럼 들린다는 걸 저도 압니다. 어느 정도는 SF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다가올 현실입니다.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제가 손수 끝내지는 못할 일이죠. 아마 제 자녀들의 자녀들도 끝내지 못하겠죠. 여러 세대에 걸쳐 작업할 일이지만 결국 실현됩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첫 단계 중 하나는 우린 이미 많은 통신 시설을 우주에 배치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공장 건설을 시작할 수 있을 뿐더러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구에서조차 재료를 얻는 게 아니라 달과 근지구 천체 또 소행성에서 재료와 휘토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에 무한한 에너지와 무한한 물질적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성은 극적으로 아름답고 또 특별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유일한 곳입니다. No Plan B, 대안이 없다고요. 적어도 아직은 없지요. 우리는 모든 행성에 로봇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지구는 진짜 좋은 행성입니다. 들어보세요. 여기 계신 참관자들에게는 이 컨퍼런스도 좋을 겁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이 사실은 환상적입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당신의 아이폰을 보여주세요. 아주 환상적이죠. 기겁할 겁니다. 자, 아마존과 블루오리진 매우 다른 두 회사입니다. 네, 아이디어 한 개에서 다른 아이디어로 어떻게 마인드셋했는지, 그리고 이런 상호 판이한 생각을 하도록 당신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뇌 작동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발명가입니다. 발명하는 게 제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즐기는 일입니다. 저는 브레인스토밍을 잘하고 문제 해결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 봅니다. 이름 없는 메소포타미아의 어느 농부가 8,000년 전쯤인가 쟁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쟁기를 발명함으로써 전 세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상 실제로 일어나 왔습니다. 모든 발견, 모든 발명, 누군가 파니슬린을 발명했고 그들은 전 세계를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발명가들은 세대별로 존재해왔고 그 다음에는 다른 항생제로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에 발명을 하나씩 하는 일과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번영케 됩니다. 이런 사고 구조가 제 사고 방식입니다. 제가 세상을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인간의 창의력을 적용한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유하면 심지어 재밌기도 하죠. 자, 이제 피할 수 없는 주제 전환입니다. AI, 모두가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해외 시청자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명예 시민의 상징으로 도시의 열쇠라는 걸 봤습니다. 지금 AI 열풍이 얼마나 거센지 제가 당신한테 이 도시의 열쇠라는 전통적인 상을 주는 자리에서조차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AI의 어떤 점이 자신을 흥분시키나요? 제프, 당신은 아마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AI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블루오리진에서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일부 스타트업 회사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AI는 소문대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투자자들은 모든 AI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나쁜 아이디어 모두 다요. 하지만 현재 벌어지는 일들의 근본은 매우 강력하며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모든 산업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진단이 급격히 좋아질 테고 신약 개발도 더 정확하며 빨라집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AI는 모든 산업과 모든 제조산업, 결국 모든 산업이 혜택받을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자, 아마존과 블루오리진 사이에 이런 연결고리로 돌아가서 아마존을 구축하면서 배운 교훈은 무엇이었고 오늘날 블루오리진을 성공적인 회사로 만드는데 적용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에게 교훈은 큰 것들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정말 겨우 몇 가지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고객 집착입니다. 네, 경쟁사 집착 대신 고객 집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에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경쟁사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들에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집착합니다. 그리고 블루오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발명에 대한 열망입니다. 당신이 선구자가 되고 싶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듯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보다 발명가나 개척자가 되기에 더 좋은 시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AI, 우주적 찬스로 불타고 있고
우리는 지금 급격한 변화 속도를 체감하며 황금 시대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빠른 변화는 스타트업 회사들에게는 좋고 기존 기업들에게는 나쁩니다. 맞습니다. 기존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 평생에 아마존 역사상 회사를 시작하고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 사고입니다. 그것은 용처럼 거대한 지렛대입니다. 한 번은 워런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버핏 당신의 투자 전략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데도요. 그러자 그는 말했죠. 제프, 그건 쉽지. 내 접근 방식은 천천히 부자 되기 전략을 쓰거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느긋함을 좋아하지 않죠. 정확하네요. 하지만 모든 것들은 그 멘트 속에 많은 진실이 있습니다. 즉 3년 대신 7년 단위로 생각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만족하기를 일단 미루고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당신은 모든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블루 오리진에 잘 적용되는 마지막 아이디어는 우리가 운영 탁월성에 대한 프로페셔널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당신 외에는 아무도 모를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작업을 할 때 잘 기획된 결과물을 봤다고 합시다. 운영 탁월성에 대한 프로다운 자부심이 없다면 그런 기획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높은 가치는 내부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제대로 했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이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여러분 상사는 결코 모릅니다. 어쩌면 고객조차 모를 수도 있지만 당신은 압니다. 만약 당신이 그 네 가지를 성취한다면 어떤 사업이든 성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아마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업 중 하나가 되었고 모든 거대 관료 조직이 그렇듯이 우리 마이애미시에는 5,000명의 직원이 있고 연간 2조가 넘는 수입이 있으며 4개의 노동조합이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관료 조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첫 출근 정신, 즉 대의원 정신, 투지, 당신이 말한 발명 정신, 방향 전환 능력, 의사결정 능력, 탈중앙화 능력을 유지하나요? 어떻게 그 열망을 유지하나요? 우선 말 그대로 아마존 본사에는 우리가 Day One이라고 이름 붙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초심자의 마음가짐과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을 정말로 발전시키려면 발명해야 하고 발명하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만 초심자의 마음을 가진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분야를 아주 잘 알아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모든 세부 사항을 배우고 그런 다음 어떻게든 한 걸음 물러서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내가 지금 어린아이라고 가정하고 이 모든 것을 처음 본다고 치자. 어떻게 보일까?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단력을 가지고 신속하게 결정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도에서 깨달아야 할 점은 대부분의 결정은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매우 드뭅니다. 참고로 그런 결정일 때는 당연히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정은 판단력이 뛰어난 한 개인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멈추고 되돌아오면 됩니다. 일종의 양방향 문입니다. 들어와서 다시 보고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마음을 바꾸는 일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정치에서는 마음을 바꾸면 변절자라고 부르죠.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를 얻고 새로운 분석을 하고 무언가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그 초심자의 마음으로 더 나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알아차린 바는 옳은 판단을 많이 하는 이들은 의외로 마음을 많이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스토리가 쓰여질 때 당신은 젊고 몸 상태도 좋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볼 때 미래의 헤드라인에 대해 이야기하면 좀 진부하지만 그 이야기가 쓰여질 때 물론 워싱턴 포스트가 아닌 어떤 미디어에 의해서든 간에 제프 당신과 당신이 세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 헤드라인이 뭐라고 쓰여지기를 원하나요? 저는 그 헤드라인이 세계 최고령 남성이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세계 최고령 남성 그리고 여전히 발명 중. 좋습니다. 놀랍군요.